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전복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진짜 전복만큼 사실 보양 재료로 여겨지는 게 더 있을까요? 되게 많은 보양 재료가 있지만 아마 앙케이트 하면은 탑3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전복.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보양 재료로 인지가 되어 있고, 전복 자체는 사실은 바다에서 나는 재료이긴 한데 거의 땅에서 나는 삼이랑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아주 추앙받는 보양 재료죠. 근데 그도 약간 그럴만한 게 되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인데 지방 함량은 굉장히 낮고 맛 자체가 일단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녀노소 거의 가리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뭐 맛이 좋아야 뭘 먹고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많이 드실 수 있는 기호도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 몸에도 좋은 재료, 그렇다 보니 더 좋은 보양 재료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 전복을 그 맛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고 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병우 회복에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화는 또 잘 되고요. 그런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이면서도 무기질을 같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런 재료는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기질 중에서 아연도 굉장히 높고 셀레늄도 높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전복이 일단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 우선 면역력이 저하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소화가 잘 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재료면 좋은데 전복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아연 셀레늄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면역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면역력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역 세포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것, 작용하는 것,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잘 싸워줘야 되는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전복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아연이나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곳곳에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전복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면역력이 좀 그 상처 회복이랑 감염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그쵸.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밥을 잘 안 먹고 뭐 편식하고 몸이 약한 아이다라고 하면 조금만 놀이터 가서 넘어져도 그 상처가 빨리 안 나아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혀서 피가 나도 금방 그 피가 지혈이 되고 그 상처가 봉합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나고 나면 잘 안 아물고 계속 덧나고 그 위로 다시 염증이 발생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피부가 약해졌나 봐, 그런 개념보다 더 상위로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복에 요오드가 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복 자체가 전복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미역이거든요. 근데 미역 자체가 요드가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복도 요드가 높은 식재료에 해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드도 우리가 면역력에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전복 자체가 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되고 고단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 노인분들한테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량만큼도 충분히 드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단백 식품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도 우리가 젊은 분들에게는 되게 소화 잘 되는 보양식 고단백 식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르신들은 삼계탕 드시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거나 혹은 좀 약간 기름지다라고 느껴져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소화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데, 전복은 단백질 함량이 높지만 소화가 용이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이유인 내 몸에 단백질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아주 고품질의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라고 할 때 전복은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러면 이런 근감소증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잘 관리하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이죠.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또 하체 근육이 또 늘 수도 있고 연골에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게 전복죽도 어떤 레시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복죽을 좀 맛있게 끓이는 박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지. 일단 그 전복은 크고 싱싱한 게 좋은데요.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잖아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전복을 싱싱한 걸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세척을 깨끗하게 잘 하시는 거, 손질을 잘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해요. 기호에 따라서는 전복 내장을 넣은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복 내장을 넣지 않고 그냥 하얗게 끓인 전복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건 정말 기호의 차이이니까 드시는 분의 기호를 잘 맞춰서 끓이면 이제 드시는 분께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복 살을 잘 손질해서 참기름에 볶아내서 끓이기 시작을 하면 좀 더 고소한 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리법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전복죽 있잖아요. 고소한 맛을 내는 게 뭐 참기름 이런 걸 두르면 좀 더 맛이 있을까요? 그쵸. 참기름을 둘러서 잘 손질된 전복살을 볶으면 훨씬 고소하죠. 전복죽 먹을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좀, 네. 전복이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굉장한 양의 전복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루 한 개 정도 전복이면 되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내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드셔도 전복 2개 드신다고 1개 드신 거에 2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 1개 정도 양이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할까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는데 알러지 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패류, 조개류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해도 전복에 알러지가 반드시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량씩 시도해 보시고 양을 적게 먹으니까 괜찮아? 그럼 조금 양을 늘려보시고 애들 이유식 하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신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전복죽을 신장에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복이 이제 고단백 식품이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자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 먹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 2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재료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요드도 높은 식재료이다 보니까 신장에도 사실 살짝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복을 한 번에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기력 회복하시고 입맛을 돋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 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쵸. 확실히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소량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2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기
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커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의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겐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커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네.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그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관은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에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아, 너무 좋. 아,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네. 비타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뭐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근데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근데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네.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궁금하기도.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3 또는 4 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에 많이 들어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질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추가 옛날부터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 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하면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
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뭐 생으로는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 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네.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데쳐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하네요. 네,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